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이 잘 나와요.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잘 나왔는데 바로 이제 삼성 주가가 좋은 거 보면은 이게 엄청나게 영향을 줬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걱정할 바에 차라리 그냥 오늘 출근해서 점심 뭐 먹을지 걱정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일단 매출이 되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잘 나왔고 마진율이 여전히 70%가 넘어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사실 BOE 중국의 이 회사한테 특허 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BOE가 삼성의 기술을 뺏어가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게 맞거든요. 훔쳐가지고. LSK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경제 관련 교육 쪽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프라인 강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에 강연 상품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센터 채널에 오래 나오면서 저의 그래도 조금 긴 투자 경력을 이용해서 예전에 어떤 그런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좀 많은 어떤 도움을 드리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4분기 연속 흑자인데 현재 삼성 주가 근황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행이네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괜찮은 상황에서 이제 방송을 할 수 있어가지고 다행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오늘 기준으로 엔비디아 실적이 새벽에 나왔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다들 사실 AI라는 이 테마가 살린 기업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의 현재 분위기가 정말 중요했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진짜 중요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의 대장주하면 엔비디아고, 엔비디아의 그 칩이 이제 AI에는 꼭 필요한 칩이기 때문에 과연 수요나 실적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엔비디아의 기업의 어떤 구조적인 성장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잘 나왔죠. 엔비디아 정말 말도 안 되게 잘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확실히 이제 좀 분위기를 같이 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랑 또 삼성 이재용 회장, 젠스당 회장, 그리고 현대 정의선 회장이 또 깐부 모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엔비디아랑 삼성이 친하구나 이런 이미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런 사실 이런 얘기는 되게 자존심 상한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이제 AI 관련주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로 좀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좀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이 잘 나와요. 게다가 또 그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엔비디아 향 이제 HBM3나 HBM4 같은 것들을 이제 들어가고 있거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뭔가 점점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조차도 삼성전자 주가에는 현재 그리고 올해 남은 기간 그리고 내년을 봤을 때 더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최근에 좀 쉬긴 쉬었는데 뭐 그 정도 쉴 수는 있죠. 단기간에 정말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출에도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은 어쨌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4,000포인트는 어쨌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구간이고 지지대로 조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렸으니까 딱 그대로 그냥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삼성과 엔비디아의 교류로 많은 쟁점이 되었는데 실제로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까요? 많이 줬죠.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잘 나왔는데 바로 이제 삼성 주가가 좋은 거 보면은, 강한 흐름 나온 거 보면은 이게 엄청나게 영향을 줬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동조화 현상, 뭐 커플링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뭐 엔비디아 실적이 거의 뭐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살렸고, 그리고 다행인 거는 걱정했던 게 이 흐름이 너무 삼성이랑 SK하이닉스 쪽으로만 쏠려버리면 나머지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오늘 보니까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더라고요. 관련된 종목도 다 올라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것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리고 삼성은 뭐 엔비디아는 삼성뿐만 아니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관련주들한테도 다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현재 상황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 잘 나왔더라고요. 일단 저는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실적 발표되기 전에 사실 전 세계 언론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죠. 여러 가지를 걱정을 많이 하고, AI 거품론에 대한 얘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엔비디아는 구조적인 성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은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걱정거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농담으로 여기저기 하고 다녔던 얘기가, 엔비디아 걱정할 바에 차라리 그냥 오늘 출근해서 점심 뭐 먹을지 걱정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만큼 불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매출이 되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잘 나왔고, 주당 순이익도 잘 나왔고요. 게다가 또 저는 사실 오늘 제일 의미가 있었던 게 마진율이 여전히 70%가 넘어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정말 높은 마진율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조적으로 확실히 지금 엔비디아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룸이 있구나. 현재
현재 지금 남아있는 자금이나 아니면 이제 현재 지금 쌓여있는 수주 잔고라든지 엔비디아를 향한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했는데 확실히 이거는 올해는 문제가 당연히 없고요. 뭐 내년 길게는 한 2, 3년 정도는 엔비디아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게 너무 많구나라는 걸 느끼는 그런 어닝이었기 때문에 너무 생각보다도 더 좋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반도체 기술 어디까지 발전했고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과 반도체 사업에 각각 어떤 연쇄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삼성은 그동안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파운드리 사업부가 좀 문제였었죠. 아무래도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제 그래도 전 세계 1등 파운드리 업체 TSMC보다는 업력이 짧죠. TSMC는 30년을 넘게 한 기업이고 삼성전자는 이제 10년대 후반 한 기업이기 때문에 두 기업 간의 이런 물리적 시간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서 그 노력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TSMC의 이 높은 수율을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따라가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거는 이제 막 운동 시작하는 애한테도 국가대표 준비해 이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는 삼성전자를 좀 응원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사실 점유율 차이가 굉장히 많고 기술력 차이 있긴 하지만 세계 2위 파운드리 업체가 사실 삼성전자거든요. 너무 근데 1, 2위가 많이 떨어져 있긴 해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 좀 이런 수율이 좀 빨리 올라와 주기를 바랬죠. 수율이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그 웨이퍼 한 판당 불량률을 보통 얘기하는 건데 불량률이 좀 많이 떨어지기를 바랬죠. 또 이제 그 웨이퍼 판 하나 단위로 사가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1, 2년 전보다는 지금 삼성전자의 수율 자체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팔란티어라는 기업한테 수율을 잡기 위해서 팔란티어의 AI를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삼성은 이거는 진짜 사활을 걸었구나. 왜냐하면 그 정보는 정말 공개를 절대 외부에 하지 않는 이제 정보인데 그거를 이제 미국의 팔란티어라는 기업한테 공개를 하면서 이제 수율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올라왔다 하고 오히려 많이 올라오니까 제일 좋은 게 누구냐면 이제 엔비디아겠죠. 엔비디아가 그동안은 자기들이 설계만 해서 서류만 가지고 있고 이거를 이제 찍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공장 역할을 해야 되는 기업이 있는데 그게 파운드리 기업이잖아요. 그동안은 이제 TSMC한테만 부탁할 수밖에 없겠죠. 걔가 제일 잘하고 걔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은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삼성이 치고 올라오니까 이제 엔비디아도 삼성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은 TSMC가 알았죠. 삼성 우리 못 따라와. 엔비디아 나 없으면 안 돼. 이러다 보니까 배짱 장사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이 좀 치고 올라오니까 갑자기 이쪽도 라인 증설하기 시작하고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물론 아직 갭 차이가 많이 벌어졌긴 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확실히 삼성 기술은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 쪽에다 이제 납품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런 기술, 초미세 공정이 들어가는 이런 기술이 더 발전을 하고 하니까 삼성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부들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삼성 파운드리를 예를 들어서 삼성이 또 뭔가 칩을 자체 개발하게 되면 또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커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파운드리는 파운드리 내적으로만 좀 볼 수 있고요. 삼성 스마트폰 사업과 반도체 사업에 일단 직접적인 어떤 연쇄 효과라기보다는 우선은 지금 파운드리로서의 어떤 성장세 그리고 삼성전자 전체 실적에 파운드리가 항상 안 좋은 역할만 했는데 이제는 조금 그래도 많이 효과를 당장 많이 주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 도움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산업이나 어떤 사업에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실적을 그래도 조금 견조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삼성전자 외에 반도체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원투톱이라고 생각해요.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소부장 기업들도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시장이 뭔가 이제 선두권 기업을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물론 이제 중소형 기업이 좀 많이 따라오긴 해요. 원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갔는데 요즘에는 중소형 기업들도 좀 따라오고 있는 추세긴 한데 아직까지 숫자가 좀 명확하게 찍히는 기업들 중에 제가 뭔가 딱 찍히는 기업이 없어가지고 일단 중소형 기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번 4분기 실적까지만 좀 보면 내년부터는 좀 뭔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말고는 지금은 SK하이닉스를 같이 관심 가지시는 게 제일 나아요. 오히려 중소형주들 지금 당장 실적이 찍히지 않는데 실적 찍힐 것 같아 라고 해서 들어갔다가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아직까지 중소형주는 내년에 해도 충분해요. 물론 지금 사면은 탄력 잘 받아도 내년까지 계속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 숫자가 뭔가 명확하지 않은 기업들이 조금 그래도 있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고요.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 일단 올해 12월까지는 조금 집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과 현대차가 반도체와 자율주행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인데 이런 흐름이 TSMC의 파운드리 경쟁력이나 시장 점유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면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사실은 TSMC에게 많이 맡겼죠. 많이 맡겼는데 삼성이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삼성이 해야 될 일이긴 한데 결국은 이제 TSMC 시장 점유율을 뺏어 와야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쨌든 TSMC보다 지금 삼성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딱 두 가지예요. 수율이 TSMC보다 높아질 거를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건 포기해야 되고, 그걸 포기한 상태에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일단은 좀 그래도 뭔가 납기를 빨리 맞춰줘가지고, TSMC는 많이 밀려 있잖아요. 정말 많은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TSMC한테 그걸 받기에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TSMC는 그걸 또 이용해서 장사하잖아요. 너희들 우리한테 빨리 받고 싶어? 그럼 돈 좀 더 내. 그럼 좀 빨리 해줄게. 이런 장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납기를 좀 빨리 맞춰주고 최대한 빨리 해주고, 그리고 가격을 TSMC보다 낮게 형성을 해주면 조금씩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걸 봤을 때 우선은 삼성전자가 지금 이런 파운드 경쟁력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실 이제 많이 필요할 거예요. 이제 많이 필요한데 이제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삼성이 할 수 있는 역할론도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에도 반도체 뭐 자율주행이 더 발전되면서 많이 필요하거든요, 칩들이. 근데 그걸 오히려 이번에 그 깐부 회동을 통해서 이제 세 분의 어떤 회장님께서 만나셔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런 협력 강화를 통해서 현대차도 자동차 시장 내에서 뭔가 이제 경제력을 더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고, 결국 현대차의 이 라이벌은 또 미국의 기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쪽은 뭐 테슬라가 될 수 있을 거고, 일반 차는 뭐 GM이든 포드든 되게 많은 미국 기업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어쨌든 이제 이 자동차 관련 관세 협상도 끝났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과연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는지에 따라 가지고 미국 시장의 어떤 점유율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 제일 또 중요한 파트너끼리 잘 손잡은 것 같아요. 11월 중반까지 TSMC의 주가가 하락했었는데 앞으로 엔비디아와 TSMC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TSMC는 사실은 지금 사업은 되게 잘 나가고 있어요. 자기들 뭐 매출은 잘 땡기고 있고, 워낙 TSMC가 압도적인 파운드리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이 TSMC를 찾는 고객들의 수요는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 당장 크게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걸 뺏어야죠. 네, 뺏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TSMC는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죠. 고객들을 조금씩 이제 삼성전자나 다른 쪽에 뺏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긴 있는데, 그 우려는 사실 크진 않고요. TSMC는 어디 기업입니까? 대만 기업이죠. 그죠? 대만이고, 대만에 상장되어 있고, 대만 증시에 정말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TSMC의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대만은 TSMC 이렇게 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정도로 압도적인 비율이거든요. 거의 한 30-40% 이상,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만의 어떤 정치적 상황, 지금 미국과 이 중국 간의 사이에 좀 끼어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도 영향을 좀 많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TSMC도 공장을 뭐 미국을 이제 이전해서 하고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TSMC는 단순히 그냥 이런 반도체 시장의 어떤 것만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TSMC를 바라보실 때는 뭐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TSMC도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밀리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걱정, AI에 대한 거품론 이런 게 나오면서 TSMC도 너 지금 대부분의 고객들이 다 AI 관련사들인데 걔들 수요 꺾이고 걔들 고점 논란 나오게 되면 니들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어려운 시간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과 SK하이닉스 쉰 거랑 똑같아요. 근데 뭐 오늘 엔비디아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죠? 불필요한 걱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TSMC를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뭐 바라보시거나 분석하시는 분들은 일반 어떤 이런 시장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을 좀 같이 고려하셔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의 다음 실적 발표 일정과 호재 등 기대할 만한 이벤트와 주가 상승 시점은 언제로 보시나요? 일단 실적 요번 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다음 거는 올해 전체가 진짜 중요하긴 해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삼성 이 반도체 기업들은 1분기가 보통 비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3, 4분기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가 사실 어려웠죠. 근데 그 사이에 괜찮은 소식들이 꽤 나왔어요. 그러니까 휴대폰 같은 경우는 좀 판매가 잘 되죠. 근데 뭐 가격을 다운시켜서 뭐 판매한다 뭐 이런 전략들도 사실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건 뭐 회사의 뭐 판매 전략이니까 우리가 뭐 너무 우려할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전 최근에 되게 기분이 좀 좋았던 기사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어쨌든 이제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해주면서 더 이상 이제 확실히 중국의 BOE라는 회사의 디스플레이가 이제 미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중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같은 기업들이 새 제품을 만들 때 어쨌든 디스플레이는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어디 거 쓰겠습니까?
뻔해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거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이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뭔가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어젠가 오늘 기사가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사실 BOE 중국의 이 회사한테 특허 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BOE가 삼성의 기술을 뺏어가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게 맞거든요. 훔쳐가지고. 삼성에 일하던 직원들 연봉 더 주고 데리고 가고 막 뭐 하나 삼성 거 제품 사가지고 뜯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개발해서 자기 거 만들고 막 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그걸 소송을 걸었는데 길었어요. 근데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의를 봤냐면 BOE가 삼성한테 이제 돈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용료를 주고 이 특허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쓰는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국이 잘못했다는 결론이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BOE도 안 쓸 수 없으니까 삼성한테 이 특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또 땡큐인 거죠. 왜? 가만히 있어도 이제 이 특허에 대한 비용이 들어오거든요. 중국에서. BOE에서.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확실히 중국이 훔쳤다. 자체 기술이 아니다. 그쵸. 중국이 그렇게 빨리 따라오기가 참, 그죠. 왜 그렇게 빨리 따라오나 싶었더니 역시 이제 기술을 훔친 거였고요. 우리는 뭐 아시겠지만 다 알고 있었죠? 말은 못하지만. 이 재판의 결과로 인해서 명백하게 나온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 삼성한테 BOE가, 중국의 최고의 디스플레이가 BOE가 삼성한테 이제 라이센스 비용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매년 들어오는 수익이 있겠죠.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지금 삼성은 이제 뭔가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재용 회장님으로서의 어떤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뭐 갑작스러운 부회장님의 어떤 사망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그걸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좀 좋은 소식들만 나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기대할 만한 이벤트. 일단 엔비디아 쪽에 어떻게 칩을 넣을 수 있을지, 얼마나 더 수주를 따낼 수 있을지, 요거에 대한 거는 뭐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상승 시점 일단 오늘 돌아섰고요. 저는 그동안 드렸던 말씀 똑같아요. 중간에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적정 조정, 그리고 당연히 쉬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올 연말 12월 기준으로는 더 높은 자리 있을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잘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번 11월 들어서도 그랬고, 지난 10월 달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지만, 저는 10월 달에 금리 인하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10월 달 금리 인하가 맞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10월 달에 한번 쉬어주고 11월에 FOMC가 없으니까 12월에 하고 그리고 1월에 연속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각종 채널을 통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려왔는데, 일단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죠. 그리고 이제 11월 들어서면서 이제 슬슬 연준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야, 생각해보니까 12월 달 굳이 금리 인하할 필요 없을 것 같지 않아? 이 얘기가 났어요. 때마침 오늘 새벽에 FOMC 의사록이 나왔는데, 확실히 최근에 이제 연준의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의견들이 너무 다 가지각색이죠. 너무 의견이 많이 퍼지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연준도 뭔가 자기들끼리 싸우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싸우는 게 아니고 원래 그분들은 각자 다른 의견들을 얘기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각 지역에 있는 은행장들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의견들이 좀 많이 퍼져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뭔가 의견을 맞출 때는 하나로 뭉치는 모습이 되게 좋긴 하죠. 근데 뭉쳐지지 않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참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가지셨을 텐데, 불안감 안 가지셔도 되고요. 근데 어쨌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일단 어쨌든 지난번에는 이제 10월달 금리 인하로 갔고, 그리고 지금 뭉쳐지는 의견은 누군가는 금리 인하를 12월 달 해야 된다. 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같은 경우는 인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12월은 금리 인하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한번 넘어가도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12월 달에 이제 금리 동결로 딱 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금리 인하를 바라야죠. 항상 바라죠. 금리 인하를 해줘야죠. 그래야지 금값도 좋아지고 가상화폐도 올라가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니까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근데 연준이 12월 금리 동결을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금값 안 좋죠. 가상화폐 계속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지금 좀 방향성이 굉장히 매일매일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시장은 변동성이 큰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자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진검승부다. 이제 진짜 진검승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마음을 잘 잡으시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되게 좀 많이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일단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금리 인하가 어쨌든지 간에 11월에 FOMC가 없고 12월 때 동결한다면은 12월에 하면은 1월에는 금리 인하 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1월에는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어오는 시점이 되면 시장이 다시 분위기가 잡을 거거든요. 지금은 11월이죠. 11월이기 때문에 12월에 FOMC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동결된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조금 뭔가 시장에
이러면서 적정 조정, 그러면서 이제 좀 너무 과한 거품들을 좀 없애면서 잠잠해지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께 여쭤봐요. 맥주 따르잖아요. 거품이 이렇게 많으면 여러분 짜증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좀 기다리죠? 거품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이제 거품이 많으면 보통 우리가 맥주를 잘 마시지 않아요. 사라지고 마시지.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맥주는 차 있는데 거품이 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좀 거품이 사라지길 기다리는 시점이고, 그리고 맥주 더 붓고 싶으면 거품 사라지는 거 기다리거나 아니면 위에 거지 걸러내고 다시 더 붓잖아요. 아니면 더 부어가지고 거품을 없애버리거나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지금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절하게 거품이 사라지길 기다리면서 조정을 적절히 취하면서 좀 쉬어가는 과정이다. 게다가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니까 또 올해 수익 잘 낸 증권사의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익 이제 실현해야죠.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도 좀 하고 포트폴리오 교체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지금 다 몰려버리면서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 헤매는 사실 저는 시장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12월로 들어가게 되면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게 1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12월엔 들어오거든요. 또 1월 효과라는 게 있고 1월에는 먹들이 다 새로운 해에 대한 어떤 경제 정책들 그런 것들을 발표하는 해이기 때문에 1월 효과가 들어오는 12월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잘 버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급락 후 다시 급등하고 있는데 앞으로 코스피가 어디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코스피는 좋은 흐름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는 계속 이제 3000 시대에 살았잖아요. 근데 3000 시대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2000 시대랑 1000 시대를 모르실 겁니다. 근데 저는 1000이 안 되던 시점부터 이제 투자를 했었던 사람이고, 실제로 2000년도 초반에 대세 상승장 4, 5, 6, 7, 그죠? 3년 후반부터 3, 4, 5, 6, 7 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 지수가 700포인트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3000포인트까지 날아갔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거의 4배가 올라갔었던 상승장이 2000년도 초반에 있었어요. 한 20년 전, 20년도 더 된 일이죠. 근데 그때부터 주식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이게 1000포인트대가 바뀔 때마다 항상 그 포인트대가 넘어가면요, 잠깐 깨져가면서 그 포인트대에 매물대를 형성을 해버리죠. 여기 이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밟고 올라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4000포인트를 우리가 돌파했었고 4100까지 갔다가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 4000에 대한 어떤 지지력을 좀 판단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4000포인트가 확실히 바닥으로 주어지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5000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5000으로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나라 거의 모든 기업들의 힘이 다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이 더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지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일단 아직 우리나라는 이 주식시장이 성장기인데, 저는 이제 엄밀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증권 쪽이나 주식 쪽은요 후진국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도나 시스템들이 너무 후진국스럽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완이 되고 지금 개선이 되고, 그리고 뭔가 시행착오를 겪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뭐 기업 밸류업 정책 같은 것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좋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난 상처를 치료할 때 좀 아픈 그런 느낌이 좀 든다 하더라도 더 높은 코스로 갈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뭐 몇천 포인트 갈 것이다, 몇천 포인트 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누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만일 내년에 이맘때면 5000 포인트 무조건 갑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그 찍은 거예요. 몰라요. 아무도. 어떻게 합니까? 당장 내일의 내 인생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 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해야 될 거는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면서 매일매일 이 플로우를 따라가면서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고 밸류가 어떻게 바뀌고, 그래도 밑에서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서 거기서 이제 투자를 결정해야 되지, 언제 간대, 5000포인트 언제 간대. 그럼 여러분들 막말로 그때까지 그냥 딱 묶어두고 투자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별로 안 되잖아요. 샀다 팔았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 갈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이제 섣불리 하는 것보다는 바텀 라인.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리 채널에 나오면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지수가 낮을 때도 일단 코스피 지수는 바텀 라인이 3850포인트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욕 엄청 먹었거든요. 지금 무슨 3800이냐, 지금 3000이 깨지게 생겼는데, 이 얘기 듣던 시기가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4000을 넘어갔죠. 바텀 라인이 제가 3850이라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제가 최근에 계산해 보니까 바텀 라인이 올라갔어요. 3900대 초반으로. 그 얘기는 그 라인 지지 라인만 확인하고 이게 잘 받쳐준다 하면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이 밸류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저는 한 4000 중반대까지 가는 것도 내년에는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중간에 지금 이대로만 쭉 가준다라 하면은 중간에 또 여러 가지 변동성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만 없으면은 지금보다 한 10% 정도 업사이드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매일매일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락의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증시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급락한 거는 두 가지 이유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연말이니까 조금 차익 실현해주면서 좀 쉬어가자라는 그런 부분이었고, 사실 우리나라 내적으로 보면 지금 수급적 요인 말고는 뭐 밀어버리는 요인이 뭐 있을까요? 사실 저는 결국은 이 환율 시장도 지금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환율, 수급적인 요인 요거 말고는 우리나라 내적으로 지금 뭔가 회사들 해외 나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고, 협상 끝났고, 그리고 지금 각국 돌아다니면서 지금 각국과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비즈니스 하고 있고, 다른 거는 저는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급락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의 상승이 거의 뭐 삼성전자, S 같은 대형주 위주로 올라간 게 맞긴 맞아요. 그 기업들이 밀리면은 우리나라 집도 같이 밀렸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이 밀린 이유는 AI 거품론이죠. 그 거품론을 엔비디아가 불식을 시켜줬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어떤 급락 사연은 이제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오늘 밤에 미증시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급락 사연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환율이죠. 환율이 지금 너무 높아요. 일단 지금 달러가 계속 이제 좀 흐름이 왔다 갔다 해준 상황이니까.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원화가 동조화 현상, 보통 같이 가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커플링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커플링이 엔화랑 동조 현상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번 3분기 때 일본이 조금 이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10조 엔이었나요? 어마어마한 돈을 이번에 투입하겠다 시장에, 그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것도 구조적으로 엔화가 약세로 갈 수 있는 요인이라서 우리나라가 또 엔화랑 같이 동조화되니까 그럼 우리나라 원화가 또 약세될 수 있거든요.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NDF 역외 환율을 보니까 24시간 전이랑 오늘 새벽을 딱 비교해봤을 때 10원이 오른 거예요, 하루 만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얘 하루에 10원이 오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오른 거는 이제 일본이 어제 부양 정책을 발표하면서 엔화 약세로 가면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이 좀 안정을 찾을 필요는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환율 시장에 개입하기에는 미국의 눈치에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환율은 결국 안정을 찾을 거라 봐요. 결국은 이제 환율이 안정을 찾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좋은 게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자꾸 팔고 나가잖아요. 원화 강세, 즉 달러 원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한테는 그것조차도 지금 당장은 좀 아프지만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증시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 일단 AI 거품론이 나올 때마다 시장을 조정을 줄 거다라는 부분을 일단 첫 번째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미국과의 관계가 그래도 정리가 됐죠. 잘 정리가 됐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전 사실 되게 두려웠어요. 사실 중국이 분명히 또 우리나라한테 눈치를 주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까라고 궁금했는데 갑자기 일본이랑 중국이 붙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땡큐, 모든 관심을 일본이 다 가져가준 거죠. 일본이 다 가져가지고 매일매일 발표되는 그들의 어떤 만남에서 나오는 그런 되게 재밌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야, 이게 또 우리가 또 뭔가 애매해질 줄 알았는데 일본이 대신 싸워주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오히려 그건 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락을 이제 AI 이거에 대한 어떤 거품론이 나올 때마다 좀 쉬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환율 시장. 그죠? 환율 시장이 조금 불편하게 유지가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도만 지금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건 없고, 하나 더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세금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증시 관련 세금 얘기 있죠. 양도세라든지 되게 많이 했던 것들 있잖아요. 슬슬 또 그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코스피 4,000포인트가 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국민들 중에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오래 투자한 분들은 아직까지 손실권이기 때문에 그것들, 우리나라 내적으로는 이제 세금 관련 정책이 있겠네요.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하시면 안 돼요. 뭐든지가 지금은 안 되고요. 그리고 환율적인 요인이나 뭐 AI 거품론, 요 세 가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한미 정상회담, 에이펙 등 외교 무역 측면의 이벤트가 증시에 어떤 효과를 주었으며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래도 이제 대화를 했죠. 대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결국 이제 미국과 이런저런 협상을 하면서 이제 협상에서 사인을 했죠. 결정이 났고요. 자동차 15%,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더 우리나라는 유리하게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협상을 함에 따라 가지고 중요한 거는 협상의 어떤 성격에 따라 달라요. 서로 치고받고 할 수 있는 협상이 있고, 아니면 일방적으로 얻어맞는데 최대한 좀 얻어맞지만 그래도 이제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방어적으로 하자, 이런 협상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서로 치고받을 수 있는 국가는 어디가 있을까요? 중국이요? 사실 중국도 저는 안 된다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공평한 상황에서 협상이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결과가 나온 거 보면은 최선의 협상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걸 떠나가지고 그래도 잘 선방해
상황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런 이벤트들, 에이펙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에이펙에서 최고의 이 성과는 깐부의 대동이죠. 확실히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죠. 엔비디아랑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확실히 얼라이언스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현대차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현대차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우리랑 엔비디아 확실히 뭔가 있는 것 같아 하실 수 있고,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되게 재밌는 스토리를 들으시게 됐죠.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제스당 CEO한테 편지를 보내고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래도 잘 버틸 수 있었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어졌었던 삼성과 엔비디아의 어떤 관계,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엔비디아랑 삼성은 같이 뭔가 많이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 효과에 물론 긍정적으로 직접적으로 주는 영향도 있긴 있지만,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서 혹시나 만약 뭔가 부정적인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그래도 삼성이랑 엔비디아 친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어쨌든 한미정상회담과 에이펙은 이래저래 다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앞으로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 침체를 얘기한 그 증권사 직원 있잖아요. 그 증권사, 제가 그 증권사 CEO였으면 그 사람 잘랐어요. 정말 불필요한 얘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일단 저는 특히 이제 미국의 언론들이 진짜 문제라 생각하는데,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있습니다. 지역 언론 포함해가지고. 물론 그분들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 그분들이 하는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죠. 하지만 가끔 보면요, 정말 의견이라고, 한 개인의 의견이라고 정말 얼토당토 안 되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경기 침체, 경제 위기 올 수 있을 거라 봐요. 근데 저는 지난번 경기 침체설이 나왔을 때도 저는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뭐 제가 실제로 이제 한국경제TV에 나오고 있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그때 당시에 경기 침체 위기설이 되게 많았던 한 3, 4년 전쯤에 출연자 중에 진짜 98%, 99%가 다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걸 전제로 깔고 다 분석을 했어요. 이거는 맞아요. 몇 명 없었어요. 5명도 안 돼요. 경기 침체 안 온다고 했던 사람이 3명도 안 돼요. 다 온다고 했죠.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싹 말 바꿔가지고 지금 증시 막 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정말 너무 웃긴데, 항상 웃고 있는데, 일단 경기 침체,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경제 위기를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경제 위기 올 것 같습니다.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이 엄청난 유동성 장세 끝에 각국이 어떻게 정책을 취하고 어떻게 이제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내냐 따라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뭔가 침체할 수 있는 요인들이 와야 되는데, 이 침체 요인이 최근에 나왔던 거는 미국이 각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 협상, 그렇게 되면서 관세가 올라가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미국의 어떤 물가가 상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침체가 올 수 있고, 이런 건데, 누가 보더라도 사실 당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되게 짜증나죠. 근데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무역 가지고 이제 미국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본 건 맞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 줄어도 충분히 이 무역에 대해서 무역 수지 적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막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지만, 미국 정부만 놓고, 미국만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전 트럼프의 그 결정이 나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1기 때 무역 협상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달러원 환율, 우리나라 환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40원이었어요. 1,040원. 1,040원.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1,400원이 넘죠? 그럼 정말 단순히 환율 가지고 봐도 미국이 40% 손실을 봤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보면요, 미국이 40%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15% 관세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단순 계산 보더라도 여전히 미국이 손실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그것 때문에 나온 건데, 협상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근데 앞으로 이 얘기는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뭔가 조금만 경제 이 지표가 잘 나오잖아요. 경기 침체가 나서 또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나오는 방송 보셔도 되고요. 제가 진짜 올 것 같으면 그때 미리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열심히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증시 상황과 금리 인하 국면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꼭 사야 할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근에 슬슬 움직이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계속 매월 거의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바이오 제약은 가셔야 돼요. 바이오 제약주들은 금리 인하기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을 꼭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금융, 증권 관련주들. 올해 아마 배당을 얼마나 줄지 모르겠는데, 그들에게 양심이 있으면 배당을 좀 많이 줘야겠죠. 분명히 자기들도 인센티브 보너스 엄청 받아갈 거거든요. 과연 증권주들이 올 연말에 배당을 얼마나 줄지, 그것도 좀 관건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다양한 업종과 다양한 종목 말씀드린 것보다는 증권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 요 종목들은 세팅을 꼭 각 업종별로 1개 이상씩은 해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